오늘이었죠. 오늘 아마 틱톡에 대해서 네.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셨을 겁니다. 예. 미국이 지분을 50% 정도 가면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하고 50%에서 합작을 하면 다른 산업도 미국에서 비즈니스 해도 돼라고 확대해석이 되더라는 얘기죠. 중국에 대해서 뭔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제공을 해주면 그건 우리 경제 아니면 우리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크나큰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트럼프가 관세를 먹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선엽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몇 시간 후면 트럼프 드디어네요. 예. 취임식을 하면서 이제 진짜로 2.0 시대가 맞게 되는데 글쎄요, 이건 그냥 느낌부터 시작하죠.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실제 이게 걱정이 많은 분들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닐 거야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 증권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변화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한테 많은 변화가 닥칠 텐데 그 변화 안에는 위기도 있을 거고 기회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런 트럼프의 변화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안에서 뭔가 기회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위기와 관련된 업종들은 좀 피하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회가 되는 업종들은 또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다 담을 수는 없는 거고 네. 이제는 이제는 그 변화라는 게 불확실성을 벗고 이제는 구체화되는 거잖아요. 예. 확연하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포지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저는 뭐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그래도 기회에 따른 설렘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떤 느낌인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와 기회가 어디에서 올지도 한번 여쭤볼 텐데 그 전에 조금 더 약간 원론적이면서도 예. 근본적인 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생각해보면 바이든 때도 경제가 망가진달지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는 좋아지고 맞아요. 주가도 올랐는데 결과적으로 물가 못 잡아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맞습니다.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펼칠 정책들 예견을 하자면 다 인플레이션 압력인데 그러면 이 정책들을 진짜로 시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블러핑에 가까울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겠습니까? 이 현재 있는 인플레이션을 현 상황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건 아닌 거고 상승폭이 줄어드는 건데 저는 이 기조를 크게 방향성을 변화시킬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 인플레이션의 방향을 급격하게 전환하는 네. 방향으로 전환됐을 경우는 사실상 트럼프의 정책도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고 예. 오히려 금융시장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야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맞는 건데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정책은 물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네. 반대로 어떻게 하면 물가를 잡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예. 트럼프가 내건 목적 중에서 정책의 목적 중에서 물가 안정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에너지의 어떤 그 세계 패권 가져가는 것들, 네. 그다음에 제조업의 어떤 부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역에서의 어떤 그 불균형 시정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 있는데 목적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이 있다고 현재 본인이 얘기를 했고 또 며칠 전이었죠. 한 이틀 됐나 그 베센트 예. 재무장관이 청문회 때도 이런 의지를 비췄어요. 네. 그러니까 정책을 쓰긴 해야 되겠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마 많은 묘수를 내겠죠. 여러 가지 묘수를 내서 혹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추세가 아니라 단기 반짝에서 조금 하고 네. 그리고 그 충격 이후에는 물가가 잡힐 수 있는 정책으로 한다던가 그죠? 또는 뭔가 물가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한다던가. 네.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는 양비론적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물가에 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오히려 집권 1, 2, 3월 달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분기 동안 뭔가 좀 세게 해서 잠깐 물가 미치는 영향은 할 것 같지만 그 석 달 안에 이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협상력을 높여주고 예. 그래서 그 협상에서
상대국이 내가 원하는 걸 줬을 경우 이걸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가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는 두 가지 양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땐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식으로든 물가를 추세적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거다라고 보고, 다만 이런 건 있죠. 현재는 관세 정책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정책을 했더니 정말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집권 후반기에 올라오는 물가는 어쩔 수 없겠죠. 뭐 그거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네. 거니까. 근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방향성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일시적인 아닌 완전 방향성을 틀어서 연준이 이제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 참 원래 의도했던 질문의 방향은 처음엔 이게 아니었는데 듣다 보니까 새로운 궁금증들이 계속 네. 생겨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예견을 전망을 토대로 했을 때 지금의 미국 10년물 뭐 국채금리 한 4.6에서 4.8,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109, 이건 어느 정도 상단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오는데, 최근에 미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른 데에는 수급적인 요인도 많이 발생을 하고 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우려스러워서 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분명히 반영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그거보다는 보통 이제 우리가 물가가 오를 거라는 거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우리가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잘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러분들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5년물, 3년물, 뭐 1년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최근에 보니까 잘 잡혀져 있고, 최근에 나왔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도 YOY로 2.9%. 예.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수준이었었어요. 특히 근원 물가가 잘 잡혀가고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우려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시 트럼프하고 연관은 있지만 이 재정 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트럼프가 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든이 됐든 돈을 많이 쓸 건데, 네. 많이 쓸 건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이든 정부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단기 국채를 발행해 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쓸 때 빚을 내야 되는데 그 빚을 1년 미만의 단기 국채 중심으로 너무 많이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찍어놓다 보니까 네. 야, 이렇게 되면 트럼프 때는 어쩔 수 없이 남의 돈을 빌릴 때,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빌릴 때 할 수 없이 이제 단기채가 아니라 장기채 발행을 늘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장기채 발행이 많아지면, 우리 표현으로 장기채 공급이 많아지면 장기채 가격은 그럼 하락할 것이고, 그렇죠.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금리는 오를 올라가요. 것이다라는 게 최근에 반영을 했었던 금리의 원리였었죠. 예. 여기에 채권 자경단이라고 불리는, 우리로 하면 채권 투기 세력이요. 네. 이 친구들이 공격을 하면서 전부 다 채권에 대해서 더 공격을 하니까 금리가 더 오를 거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길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 있죠. 네. 조만간 부채 한도가 이제 목에 차게 되는데, 그러면 1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부채 한도가 목에 차면 그때부터는 미국 정부가 부채를 더 낼 수 없으니까 지금 TGA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정에서 6,330억 달러 정도 있거든요. 네. 이 돈을 빼서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장에서는 현재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올 여름까지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TGA 한도가 보통 6월 말에서 7월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니 나름대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채 한도가 현재 딱 막힌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TGA라고 불리는 계정을 쓰게 되면 예. 그 기간 동안 장기채 발행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부채 한도가 없기 때문에 부채 한도로 늘리기 위해서 발행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더 그렇죠. 많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처럼 야, 지금 장기 금리가 저렇게 된 거는 엄청나게 지금 장기 채권을 발행할 거란 우려가 있는데 실제는 어때요? 기술적으로 올 상반기 안에는 발행이 사실 안 되는 거죠. 제한될 수 있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이거 뭐야? 채권 발행이 안 되는데 내가 살 만한 채권이 별로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려는 사람들은 있을 거고, 오히려 그게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돼요. 수급적으로.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규제 완화인데, 네. 그 규제 완화 중에서 미국 은행들, 그 중에서도 상위 12개 상위 은행들이 지금 SLR이라는 금융 규제를 받고 있는데, 예. 그냥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이걸 그냥 표현하면, 요것 때문에 미국 이
상위에 있는 큰 은행들이 미 국채를 못 사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규제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규제를 풀어준 만큼 미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환경은 늘어나는데 나중에 이게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 부채 한도가 이제 뭐 꽉 차서 네. 더 이상 채권 발행이 쉽지 않은 환경이 돼버리면 장기채는 발행은 적은데 그런데 살려는 사람은 많아지니 되려 금리는 제가 볼 때는 희한하게도 현 수준보다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괜찮겠죠. 하나가 더 있다라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몇 시간 뒤면 나오겠죠. 이거 되게 지금 오늘 제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추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우려했던 정도는 아니라면 뭐 우려했다란 모르겠는데 아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되돌림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서 5%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림이다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제가 볼 때는 장기 채권 금리가 특히 10년물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당연히 달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사님 제가 이거 잘 몰라서 한번 네. 여쭤보는 건데 부채한도 협상 기간 동안에 이제 장기채 발행을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협상이 뭐 당장 끝나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 과거 봤을 때는 네. 이번에는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부랑 빨리 합의가 돼서 마무리가 될 그렇게 될 수도 가능성은 있죠. 없나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상하원 내에서도 이게 결국은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은 부채 한도 협상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네. 부채 한도를 없애자라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미 아시겠지만 의회한테 어떤 걸 주문했냐면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빨리 끝내라는 협상을 한 게 아니라 부채 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래서 패키지 딜이라 그래서 네네. 부채 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한 100일인가 뭐 시간을 좀 줬더라고요.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기간을 주고 많으면 6달까지 주고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주문을 했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부채 한도 협상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건데 그게 부채 한도를 조금 늘리는 이게 아니라 아예 없애는 거네. 왜 그래야 내가 안 끌려다니겠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의회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견제가 안 될 테니까 당연히 좀 다른 목소리들을 나오고 시간은 일단 좀 여러 지날 수 가지가 있겠네요.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일 텐데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어지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건 여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주당에 있는 대부분의 하원 의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 돈을 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아마 아시겠지만 프리덤 코커스라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그 단체 한 열 몇 분 배시는 아주 그쪽에 조금 이제 희한한 단체분들이 네, 네. 초강경파 이분들 같은 경우도 정부가 돈을 덜 쓰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통과가 되려면 이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목리를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의 의회 구도가 435명인데 그 중에서 지금 공화당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00죠. 그 과반에서 한 석 정도 많은 것밖에 안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공화당 내에서 두 분만 반대를 하시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나중에 근데 제가 볼 때 설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채 한도를 얼마 올리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없애버리자는 건 조금 보니까. 다른 거기 때문에 그 그렇죠. 얘기는 트럼프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줘서 돈을 마음대로 찍게 해줄 그렇죠. 수 있다는 건데 그 자체가 시장이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 들어보면 트럼프가 공화당이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이런 이 사람은 거 보면. 그렇게 네.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화당이 하는데 소속이 공화당인 거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당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트럼프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민주당원이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은 공화당으로 왔는데 그냥 저희들이 볼 땐 정치의 이단화예요.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색깔을 내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지 우리가 흔히 이분법적으로 봤던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그러게요. 되고 되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 보면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올랐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면 이 서민들은 민주당 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은 약간 민주당스러운데 하는 정책은 또 공화당스러운 거라서 예. 제가 볼 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정치 구도가 나타났고 이분을 예전에 있던 그런 색깔이 아니라 뭔가 그냥 이분의 특징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기 때는 우리가 가늠조차 못했었던 네. 거고 2기 때는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기대하면서도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야 뚜껑 한번 열어보자, 어떤 정책에 먼저 사인하는지부터 한번 보자라는 얘기들을 네.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추후에 또 일어나면 우리가 평가할 네. 일이고, 그러면 이제 이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경제와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아직은 불안감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최악의 정도만 아니라면 오히려 괜찮지 않겠어?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갈수록 조금 헷갈리기 시작을 한 게, 처음에는 수혜와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마음 한켠에 조금 꺼림직한 게 하나는 있습니다. 예. 우선은 이거는 지레짐작이라서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이었죠. 오늘 아마 틱톡에 대해서 네.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셨을 겁니다. 예. 틱톡에 대해서 원래 미국,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에서는 틱톡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해도 돼. 조건이 붙었죠. 그죠? 미국이 지분을 50% 정도 가면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중국이 만든 플랫폼을 미국이 지분을 절반 이상 가져가면 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하고 50%에서 합작을 하면 다른 산업도 미국에서 비즈니스 해도 돼라고 확대 해석이 되더라는 얘기죠. 요건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틱톡 하나만, 워낙 이제 틱톡이 이제 트럼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다른 산업도 이런 식으로 지분만 미국이 더 많으면 되지, 미국하고 합작을 하면, 그리고 나서 미국에 공장 지으면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 해도 돼 라는 스탠스가 혹시 이로 인해서 나온다면 그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았던 것 중에 가장 컸던 게 뭐냐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산업을 미국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면서, 예.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중국이란 경쟁자를 사실 없이 무혈 입상하게 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변압기 아니면 수많은 업종들이 많이 오를 수 있었는 건데, 네. 만약에 제 지레짐작으로 이게 조금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오늘 틱톡의 의미가 그 의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뭔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제공을 해주면 그건 우리 경제 아니면 우리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크나큰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틱톡 하면 언제부턴가 약간 견제 상징처럼 느껴졌는데, 오히려 그 꺼림직함이 왔다면 빗장이 풀리는 한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저는 됩니다. 틱톡밖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트럼프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예. 특히 이제 트럼프의 경제 책사였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고, 이번에 No Trade is Free해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새로 쓴 책이 있으세요. 옛날 그 무역 대표부 맞습니다. 했던 사람.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로 USTR이죠. 예, 예, 미국 무역 맞습니다. 대표였던 분이 쓴 책인데 올해 발간이 된 거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 분야별로 이런 것들은 열어줘도 되지만 이런 분야는 절대로 열어주면 안 된다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가 지금 우리가 수혜를 보고 있는 분야라서 그분의 어떤 그 지도를 받았다라면, 어떤 첨언을 받았다면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틱톡이 그러는 바람에 네. 이게 혹시 그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트럼프가 관세를 먹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관세를 맞는 건 우리만 맞는 게 아닌 거니까 그거는 혹시 악재가 돼도 길게 갈 악재는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혹시 중국을 풀어주는지 여부. 그로 인해서 우리와 경쟁 구도로 만드는지, 이걸 전 우선적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진핑이랑 통화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분위기 참 좋았다던데. 그래가지고 최근에 오늘이었죠. 중국에 있는 관련 ETF들 많이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한 가지 더 마음속에 있는 게,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사업을 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네. 중국한테 뭔가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전만큼 굉장히 압박만 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우리하고 뭘 가지고 경쟁 구조를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알 수는 없으나, 혹시 그런 경쟁 구조를 만든다라면 그 업종이나 산업은 우리 입장에선 지금까지 올라왔던 길과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도 대비는 해야 되니까요. 그럼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신 이제 건데. 뭐 바로 나오니까. 그러게요. 예. 사실 저는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하고 뭐 분위기 좋았다길래 저는 의뢰 그냥 또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세게 나오니까 뭐
트럼프 성격답다라고 했는데 그걸 의미 부여하고 그 만약에 가능성을 열어두면 분명히 그리고 일론 머스크까지 끼니까 그렇죠. 스토리라인이 더 탄탄해지네요. 왜냐면 이제 저는 오늘 그 틱톡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고 그리고 동시에 훨씬 더 우리가 수혜 기업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 수혜 기업을 어떤 거로 꼽을까라고 고민해왔는데 갑자기 틱톡 보고 나서 웃겼던 거죠. 이게 뭐야 갑자기? 그리고 조건을 단 게 더 웃겼어요. 미국하고 합작을 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트럼프의 일반적인 생각인가? 다른 업종에도 확산을 시키겠다라는 거 그 여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아닐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틱톡에 국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범위가 넓어지면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우리 경제의 주름살은 또는 증권시장의 주름살은 피할 수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의 경우에 대한 아이디어는 여러분들도 한번 각인을 해두셨다가 좀 도화선이 될 만한 뉴스들 찾아보시면서 한번 대응 내일 아침에 날 행정명령 중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 볼 게 관세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죠? 관세가 아니라 이거다. 그러게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관세는 이미 우리들한테 어찌 보면 증시에도 반영이 돼 있는 이슈이잖아요. 다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만 안 맞으면 괜찮아요. 그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똑같이 맞으면 사실은 일정 부분은 악재긴 한데 안 좋은 건 맞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괜찮은데 관세도 우리만 맞으면 문제인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맞는데 우리만 맞는다던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맞으면 일시적으로 시장 후퇴할 수는 있지만 크게 방향성을 트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우리는 그거보다 현재 중국이라는 국가를 견제함에 있어서 혹시 트럼프가 많은 어떤 여지를 줘서 중국이 숨 쉴 틈을 많이 만들어줄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더 불리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많이 견제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달아날 수 있는 시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건데 이걸 그대로 풀어주면 우리가 달아나도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52시간 하고 있거든요. 밤에 근무하는데 여기는 밤샐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앞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더 무서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관세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증시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산업 구조를 완전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빗장까지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큰 위협이네요. 아닐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틱톡 때문에 이게 뭐지라고 해서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같았으면 이사님께 이런 부탁은 안 드렸을 텐데 하필이면 트럼프 취임 6시간에 방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취임식 좀 관전 포인트 앞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좀 정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트럼프가 100가지 행정명령을 내릴 텐데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행정명령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 뭔가 첫 번째 보자라는 거죠. 아까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우리 우려하고 있었던 일들을 현실화시킬 거냐. 그렇죠? 물가를 너무 끌어올린다든가 시장에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뭔가 강한 압박은 주기는 하되 그래도 시장의 피해를 덜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일단 그걸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부터가 중요하죠. 어쨌든 트럼프도 이런 행정 명령을 통해서 키우고자 하는 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규제 쪽 말고 어느 쪽에 대해서 규제를 열어주고 키우고자 하는지 이거는 무조건 주도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입장에서 중국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가 규제하는 방법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이든은 특정 산업을 아예 통째로 막아버리는 정도였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중국을 통째로 막아버리는 산업은 미국에서 공급이 아예 안 돼서 우리한테는 좋았는데 혹시 이런 데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또 폭넓게 규제를 하는지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 방법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신문에 이끌려서 신문도 되게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큰 틀에서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큰 틀 안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얼개의 구조, 물가를 자극할 것인가, 그런 아니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나.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보이면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쪽을 키우고 싶어 하는지. 세 번째는 중국의 규제 방식이 우리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바이든 때부터 불리한 방식으로 가는 건가.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취임식에서 앞뒤로 나올 그 이야기들을
지금 이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 관전 포인트와 대입하면서 뉴스를 좀 3D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과 대응을 하시는데도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 힌트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영업부의 이선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